1번 눌러놓고 이제 평소 하듯이 강의하면 돼요. 물론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앞에 있어야 되겠지. 카메라를 많이 꺼버리면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청중은 모르지 이게 녹화가 되는지도 몰라요. 이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 SNS 마케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제 일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뭐 실제 이제 우리 만약에 의뢰인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답변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80대이고 100억 자산가, 이고 경정 침해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는 아들은 45세 회사원인데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둘째는 따님인데 자폐성 장애가 있어요. 이런 분이 이제 로펌을 문을 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겠죠. 본인이 궁금한 것들. 그래서 중증 치매가 되면 내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딸을 위한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사후에 딸을 위한 재산 관리, 시설 관리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 후견제도 이용하고 유언 공증해놓고 아들이 후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툴밖에 없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이제 그러면 요 답에 대해서 또 고객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욕심 많은 아들이 후견인이 되면 내 재산 잘 관리해 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공증, 상속 배분은 가능하다. 근데 상속 개시 이후에 딸을 위해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툴이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 많은 아들한테 고향한테 생생을 맡기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제 고객이 답하면 물어보면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후견인, 전문 후견인을 선임해라. 아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전문 후견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든 법무사든 하라. 이렇게 답을 많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다. 상속 개시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된다. 이건 사실 이제 유언은 이제 상속 배분만 계획 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상속 배분을 그러면 배분 이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다 신탁 방식으로 좀 하게 되고, 이거는 좀 아까 전에 변경을 좀 해서 그런데 우리 금융사들의 유언 공증서 가지고 오면 제가 집행해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언 공증은 유언의 법리, 마지막에 한 유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증 시스템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한 3억, 4억 이상만 돼도 쉽게 못 내줍니다. 그래서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아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금융사가 피소가 돼서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채권의 준전자 변제처럼 이중 변제 위험을 면책시켜주는 뭐 그런 식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공정 시스템도 누가 열람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공정협회에서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후견인 선임하면 된다. 근데 전문 후견인이 사실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후견인 한다고 하면 진짜 딸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문 후견인이 좋긴 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면, 그리고 기존의 민법의 상속, 증여, 재산관리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보완할 거냐, 여기에서는 이제 물음표를 치고 신탁을 연구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을 쭉 찾아보면 이제 뭐 증여, 상속, 후견 있고, 증여도 이제 그냥 주는 거냐, 아니면 부담부 증여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 이제 죽은 이후에 가져가라는 사인 증여냐, 상속을 가보면 이제 유언을 하나, 아니면 이제 법정 상속으로 가서 이제 협의분할, 뭐 재판사분할 하냐, 뭐 이런 이제 법정 후견, 임의 후견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자산승계 수단에 대한 규정을 넣어놨는데 이게 충분한가?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가? 여기서 이제 출발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will and trust, 그 will, 유언에는 항상 신탁이 따라 붙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아마 초년 차의 과목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탁을 공부를 아무도 안 했죠,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우리 대학 교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유언으로 상속 계획을 짜는 국가들은 선진 국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 신탁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핵심. 대륙법도 그렇습니까? 예, 대륙법도 좀 신탁을 거의 대부분 다 흡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승계 민법상 수단이 왜 부족한지를 이 장표 하나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법리 분석의 결과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상실된 시기가 있고, 사망이 되는 시점, 그 다음 사망 이후에 이제 상수재산이 이제 분배가 돼서 상수 완료되는 시점, 그 이후,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 뒷단에 뭔가 할 수 있는 장치가, 이 뒷단에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지금 국내 어떤 법을 찾아보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뭐 위임, 부남부 정리, 이게 전부 다 이제 사망 시점에 다 종료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아까 전에 첫 번째 물어본 케이스처럼, 자폐장애 딸을 위해서 뭔가 재산 관리를, 그럼 따님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할 수 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탁을 하고, 그게 미국, 뭐, 영국, 싱가포르, 일본 다 신탁으로 다 그걸 해결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대부분 생소하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건강 시기부터 상속 개시 이후까지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탁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신탁 활용. 신탁 활용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은, 신탁은 재산이 수탁자한테 넘어와 있죠. 재산을 넘겨놓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너는 내가 정한 계약대로 이행을 해. 요게 그냥 신탁의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면 내 아들, 딸 중에 아들이 나의 후견인인데 임의후견계약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재산 또 한꺼번에 못 뺏으게 월 지급금 얼마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사후에도 어떻게 할 거냐? 사후에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20년간 신탁이 유지가 되면서 내 아들, 딸들한테는 월 얼마씩 줘.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재산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약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신탁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할 거고, 그래서 요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변호사이지만 신탁을 거의 못 짚어본 거죠. 이게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 중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뭐 김앤장, 율촌, 그 대부분 변호사들 다 있어요. 근데 저희 얘기 한참 듣고 가서 김앤장 있는 모 변호사한테, 야, 이거 신탁이 뭐 신용요건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유공정을 해,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신탁 그거 작동 잘한데 뭐 세제 혜택이 없어, 뭐 유류분 해결 안 돼, 이렇게 해서 딱 끝나버려요. 이게 저는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율촌 김앤장 이쪽으로 다시 강의 한번 하고 왔는데, 듣고 나면 상당히 이게 블루오션이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이제 저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 다음 차에 강의 한번 해보고요. SNS 마케팅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했느냐, 이제 제 SNS를 볼 사람이 이제 누구냐를 최대한 펼쳐보면, 이제 우리 회사 고객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 펀드, 주식, 채권의 전문가지 신탁은 몰라요. 근데 직원들이 신탁을 알아야지 직원 뒤에 있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상담을 시켜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2B 채널. 이건 저희 이제 로펌이나 뭐 세무법인이나 법무사 채널이나 고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B2B라고 부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신탁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신탁을 모른다. 알면 고객들을 하게 되거든요. 신탁 어렵다. 한 번 강의 듣는다고 신탁이 탁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정리할 수는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SNS를 생각하게 된 거죠.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직원들이 출근할 때 유튜브 하나씩 보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이 짧더라도 전달력은 동영상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예, 블로그에 그냥 텍스트를 올리는 거 하고 동영상 띄워놓는 거 하고 많이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생각보다 중요한 거, 돈이 들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은. 그리고 이제 훌륭한 컨텐츠가 있으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광고 수입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찾고 그걸 내 컨텐츠가 먼저 올라가게 만들 거냐, 거기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광고로 돈을 벌겠다. 아까 로이어 프렌즈 이쪽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분들 만나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뭐 주특기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률 상식들을 그냥 즐겁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회원들이 10,000명당 월 500만 원씩 광고 수입이 나온다. 이런 컨셉을 갖고 지금 접근하는 거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오 변호사님의 TMI 쪽은
컨텐츠를 보고 이제 오프라인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제 느낌은 맞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와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지금 셋 다 하고 있는데, 이거의 장단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컨텐츠는 유튜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딸애들은 모든 공부의 지식, 놀이의 지식은 전부 다 유튜브에서 다, 지금 다, 네이버 지식 검색 안 합니다. 눈이 보이니까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죠. 체계성이 부족해요. 산발적으로 나열이 돼 있는 거죠. 블로그는 어떻게 볼 거냐. 체계적 업로드 하나. 보실 때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 안에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모아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동영상 컨텐츠는 블로그가 많이 부족하죠. 페이스북? 관계망으로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나의 뭐 지인의 지인으로 쫙쫙쫙 연결되잖아요. 근데 컨텐츠 업로드 기능이 좀 약하죠. 예, 컨텐츠를 보러 페이스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딴 사람이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딴 사람이 삶 속에서 표현하는 부분 중에 내가 좋은 것들은 캡처 떠가지고 내 것으로 또 만들고, 이걸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합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메인 컨텐츠는 블로그에 실어놓고 페이스북에 블로그 컨텐츠를 연결시키면 나의 페이스북 지인들과 그 옆에 지인들이 싹 다 이게 관심 있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이제 그 두 개를 하다가 유튜브로 이제 넘어온 거는, 저희 고객 중에 80세 이런 분들이 유튜브 하나 물어보면 그걸 왜 오 변호사 나한테 물어보지,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완전 달랐어요. 이 유튜브를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1분, 2분을 보는데 그분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그 실제 사용 시간 엄청나게 그분들이 크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저는 직원들 교육, 직원 교육 시키기 어려워요. 부산에 제가 내려가야지. 사람들 모아야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면 지점 직원들 그룹에 오늘은 요 주제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유튜브 블로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직원들이 그걸 보고 들어와서 이제 5분, 10분 저 정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율촌에 강의했더니 율촌에 있는 판사주신 변호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고객이 상속신탁 관심 있어 하는데 뭘 설명해야 돼? 근데 그분이 그 상태에서 이걸 들어가지고 바로 뭐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한 3개를 딱 보내드렸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뭐 유흥공정과의 차이점, 그 상속신탁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데 3개를 딱 해서 그 변호사한테 보낸 그 변호사는 고객 앞에서 바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고객 카톡으로 보내서 고객이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B2B 채널 저희가 로펌 변호사님들 통해서 사건 수임도, 이 신탁 수임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일일이 만나서 강의하고 해도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안 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세 개를 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에 들어가 보긴 했었는데, 예, 이제 이 신탁 고수라고 저희 이제 좀 촌스럽지만 이걸 주 고객층이 이제 나이대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다 설계를 하고,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요 카테고리 기능이거든요. 카테고리 기능을 좀 확대를 해보면 요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걸 확대해보면 이제 뭐 신탁 이야기, 좀 기초적인 인트로, 신탁 계약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자산승계 신탁 강의, 주로 긴 시간 강의했던 거 잘라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증여, 상속, 후견, 부동산, 신탁 등기 실무,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올려놓은 거죠. 올려놓고 절세 전략, 뭐 제 취미 활동 이런 거 가볍게 이제 올려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신탁 등기 실무가 뭐 있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도 링크 시켜놨고, 아니면 등기 실무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인터넷이 빠르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꽤 느린데. 자, 요 내용은 이제 한번, 요게 이제 등기부는 워낙 익숙하시니까. 근데 이 등기부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유언대용 신탁을
2017년 12월 6일날 체결하고 이분이 2018년 5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권을 바로 사후 수익자인 아들한테 내려준 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익명화시켜서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 블로그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신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또 구성하고 설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그걸 이제 해봐야 됩니다. 시작을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론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유튜브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 비즈니스 해야 되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전에 그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고령자들이 70세 이상이 38%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게 대부분이 유튜브. 이게 이제 인터넷 이용 조사 과기부에서 한 작년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면 놀랄만한 사실이죠.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2008년하고 18년 10년 차인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10년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쪽으로 지금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저기 50대가 60대로 가는 거죠. 걸어가고, 여기 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들 중에 80대들 해보면 눈이 침침해도 글은 못 읽는데 동영상은 봐요. 동영상은 봐요. 그게 지금 현재라서 이제 우리는 고령자가 주로 우리 타겟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유튜브를, SNS를 왜 이용하느냐 하면 이제 친교, 뭐, 지식, 타임 컨텐츠 살펴보기 이런 다양한 이제 목적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 굳이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동영상 어떻게 만드느냐. 그 중에 아까 했지만 이 화면 캡처하는 건 아까 OBS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나중에 그거를 아주 쉽게 설명한 유튜브를 다 링크 시켜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머릿속에 넣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 마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100% 이해하고 수습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녹화. 요게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슬라이드쇼를 아까 제가 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슬라이드쇼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보통은 하고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걸 하시면 녹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가 되려고 뭘 해야 되냐면 요쪽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쇼 녹화라는 게 있어요. 바로 옆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요 기능만 알면 내 목소리가 들어간 PPT 동영상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파워풀한데 저도 몰랐는데 한 2010년쯤에 제가 그 현대 라이프에 있을 때 이제 직원들 강의를 하고 계약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고급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처럼 카메라는 저기 있고 저는 어두운 데 있잖아요. 안 나와요 제 얼굴이. 그래서 혹시나 모르게 찾아봤더니 이 기능이 있어서 그냥 플랜 B로 이걸 작동시켜놨는데 결국 이거로 그냥 위로 보고하고 끝냈는데 되게 파워풀한 기능.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고 그냥 슬라이드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들어가서 내보내기에 보면 이제 비디오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 PPT에 있는 내 목소리가 전부 다 동영상 MP4 파일로 다 바꿔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장점은 나는 나와 청중은 그냥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 한다. 근데 얘가 녹음을 하고 있는 녹음과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기능이고요. 이걸 뭐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의를 처음 이제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거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부터를 누르는데 이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녹화 기능이 있죠. 이렇게 하고 이거 전부 다 설정. 자,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PPT죠. 좌측 상단에 보면 제가 뭔가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내 목소리와 이 화면을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녹화를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도 잘 모르고 저도 자연스럽죠. 그냥 일상적으로 PT 하듯이 쭉 하다 보면 얘가 제 목소리까지 이 마이크가 다 안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웬만한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동영상 컨텐츠가 제 거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막을 깨알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막을 넣을 때는 뒤에 좀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자막을 넣을 때는 내 입과 자막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 작업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막 그걸 한번 녹화를 떴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내 목소리가 먼저 막 나온 거 있고 뒤에 나온 거 막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이거 하다 보면 10시간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죠. 근데 PPT를 잘 구성해 놓으면 제 만든 PPT는 주로 이 밑에 이 자막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PPT 자체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잘 활용해야 되고, 이거는 집에서 그냥 찍으시면 돼요. 집에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죠. 어디 뭐 가서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주로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 얼굴이 나오게 하는 게 있고 안 나오게 있는데, 아침에 일요일인데 씻기 귀찮다. 근데 컨텐츠 하나 찍고 싶다. 안 씻은 상태에서 앉아서 그냥 PPT 슬라이드쇼 녹화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저는 되게 좀 괜찮은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요 기능을 이제 되게 쉽잖아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파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했지만 저장하기를 누르지 마시고, 저장하기 누르도 상관없습니다. 내보내기, 여기서 비디오 만들기 하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울트라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풀 HD로 선택을 하고, 비디오 만들기. 이래 놓고 저는 이제 이 비디오 만들기 하고 3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얘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단에 보시면 만드는 중 나오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얘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딴 일 하고 한 3, 40분 있다가 오면 얘가 딱 동영상 하나, MP4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이제 예를 들면 변호식 포럼 오늘 같은 강의도, 다른 사람 세미나도 심플해요. 그냥 이거 필요 없잖아요. 저거는 처음에 사진만 찍어주고 필요 없이 그냥 얘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아주 선명한 고화질의 동영상 컨텐츠가 나와 있는 거죠. 저거로 찍으면 아마 나중에 올려놓으면 보시겠지만 제 얼굴 나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얘는 이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을 다 떠주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의 화면이 나오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잉크 기능을 써서 막 체크하고 하잖아요. 그걸 다 해도 얘는 그걸 다 인식을 해서 구워줍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게 뒤집히셔가지고 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펜으로 그냥 체크하고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실적으로는 거의 자막을 안 넣어도 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이제 그런 게 상당히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어려워 보입니까? 실제로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따라가려고 해보면 네. 그러니까 아까 OBS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OBS 아닙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기능만. 일단 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슬라이드 하면서 OBS로 아니요, OBS는 필요가 없어. 이것만 해도 이게 장치가 돼요. 근데 제 얼굴이 안 나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얼굴을 여기에다가 넣으려면 두 가지 방법. OBS를 여기 동시에 틀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저거로 제 얼굴을 찍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신기를 시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단 PPT를 만드는데 PPT라는 게 이제 결국은 만들어 놓은 화면을 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컨텐츠 내용을 적어서 PPT를 만들어야죠. PPT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제 설정을 해서 네. 비디오 만들기로 하면 네. 그게 이제 쭉 녹화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거기에서 쓴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쓴다는 거는요, 이거 PPT를 잘 사용 안 해보신 분 같은데, PPT 사용하면 여기 잉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PPT죠. 여기 잉크 기능이 있어서 여기다가 체크하고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소리 들리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겁니다. 뜨고 있는 거예요, 녹화.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일상적으로 PPT 하듯이. 이게 방금 제가 했던 게 지금 여기 녹화가 돼요. 목소리까지. 이게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컨텐츠 그냥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예. 만들고 요걸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방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저도 이게 시간을 많이 안 들여가지고 이게 아주 이쁘고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컨텐츠 숫자를 좀 빨리 만들어야 돼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은 어디에 쓸 거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거로 추출한 동영상은 좀 보면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지금 제가 너무 별도로 좀 찍어서 여기다가 뭐랄까요? 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넣은 거예요. 뭐 네. 덜 생기고 해서 이거를 한번 봅시다. 예, 요거네요. 요거를 틀어보면 이렇게 네. 틀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PPT 아까 전에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에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찍은 걸 여기다 딱 넣어놓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되게 뭐 내용도 충실하게 공유가 되면서 그냥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얼굴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저는 좀 선호를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이제 버전이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목소리하고 화면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스킬이 필요하겠네요. 요거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거기 때문에 처음만 맞추거든요. 보통 이거 할 때 그냥 박수 한번 치고 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목소리랑 요거랑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딱 맞추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시간 아주 뭐 한 1분 정도면 두 개 싱크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새로운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신다포수 고영표입니다. 오늘은 후견 신탁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 신탁 좀 생소 방식.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쭉 적어놓고 요거다가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어서 이걸 작동을 시켜서 녹화를 하고, 제 얼굴은 안 나온 대신에 이제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아버지가 중증 치매 상태가 되면서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했고요.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법원에 이렇게 해서 이제 후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 이게 결정을 하게 이제 되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PPT 애니메이션 기능 같이 쓰면 그냥 뭐 금방 합니다. 되고요. 요거 하는데 제가 보통 한 이제 퇴근하고 한 5분 정도 만에 이걸 만들고 5분 촬영하고 한 20분 후견인은 편집해서 올리는 것. 저 어디에 살고 어디를 어떻게 받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재산 시간은 관리를 확실하게 절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 선호도인데 후견제도는 좋은 요것만 할 제도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얼굴 넣을 수도 있고 사무실 요거와 있는 비슷하게 OBS를 뜨면 아버님 그냥 재산과 다른 편집 없이 재산의 바로 또 작동이 되게 도와주고 할 수도 있어요. 실행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인데요. 문제는 이 사례처럼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견 감독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PPT 슬라이드를 그냥 녹화용으로 쓰고 내 목소리가 여기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은 여기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든 아니면 이제 별도의 카메라 설치해서 그걸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뭐 많은 시간 투입하지 않아도 동영상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뭘 가지고 할 거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OBS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